네,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사실 라이브 영상 풀이할 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간단하게 답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거를 좀 이제 과정까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살펴보면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다라는 게 이제 나왔고요. 그 개념과 특징을 써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이제 노드가 6개고 이제 간선이 6개가 있는 이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그래프를 위상 정렬 실시하고 결과값을 제시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그래프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G는 V2로 표현되는데 V는 이제 꼭지점, vertex 그러니까 정점, 뭐 노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E는 간선, 엣지입니다. 그래서 이 엣지의 그런 집합과 꼭지점, 정점의 집합과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프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객체 간의 좀 관계가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프는. 그래서 사실 이 그래프 문제들도 많이 나왔고 정렬 문제도 많이 나왔었는데 기출 문제로 사실 이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는 처음 나온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사전 좀 개념, 특징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한 번씩 드릴게요. 일단 인접이라는 개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이제 이 노드 두 노드가 간선으로 연결돼 있을 때 인접하다고 표현을 하죠. 또 차수는 또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 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차수는 이제 그 노드에 연결된 간선 개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이제 그리고 방향이 있냐 없냐 무방향이냐 유방향이냐 여기는 좀 방향이 있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순환이 있냐 없냐 사이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노드에서 시작해서 그 노드로 돌아갈 수 있냐 사이클이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비순환이냐 순환이냐 이걸 보게 되는데 비순환 그래프가 나왔죠 문제. 그래서 이렇게 뭐 그 다음에 또 그래프에서 있는 개념하면 경로가 있겠고 어느 노드에서 어느 노드까지 가는 경로가 있겠고 이제 간선마다 가중치를 가질 수 있는데 가중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이제 최단 경로 뭐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겠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뭐 이런 게 나오게 되겠고 탐색에는 뭐 너비 우선, 깊이 우선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노드에서 이제 깊이를 우선으로 하면은 이제 그 계속 그 간선을 따라가면서 깊이 있게 계속 그 순서대로 가는 거고 너비는 그 레벨별로 이제 그 다 한 번씩 방문해서 끝내는 그런 구조이죠. 여기서 대그 우리 여기 문제 나온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를 대그라고 하는데 이 대그는 방향이 있고 순환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리도 사실 그래프의 하나의 종류인데 방향이 없고 순환이 없는 게 좀 트리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루트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신장 트리, 뭐 모든 정점이 연결된 트리를 신장 트리라고 하고 최소 신장 트리가 또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가중치가 최소로 되는 신장 트리, 뭐 그걸 구하는 알고리즘, 크로스컬 프림 알고리즘 이런 거 많이 나왔죠. 기출 문제도 나왔었고. 네, 일단 이제 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개념부터 이제 살펴보시면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의 개념, 뭐 방향성이 존재하고 순환이 없는 그래프다.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이제 정점 V에서 시작해서 끝내 다시 V로 돌아가지 못하는 비순환 그리고 방향이 있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상 정렬이 있는 유형 그래프다. 다른 말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여야지만 위상 정렬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 내용은 이따가 다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위상 정렬 개념을 먼저 또 살펴보면 위상 정렬은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뭐 대학교 때 뭐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알고리즘 수업 듣다 보면 라면을 통해 예시를 많이 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뭔가 라면을 끓이는 순서, 위상을 이제 정렬할 때, 뭐 스프를 뜯고, 먼저 물부터 뭐 냄비에 올리고, 뭐 물을 올린 다음 불을 붙인 다음에 뭐 스프를 뜯어서 넣고, 뭐 라면을 넣고, 뭐 해서 어떻게 라면을 완성한다. 그걸 정렬해라. 뭐 이런 문제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시를 많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라면을 끓일 때 뭔가 스프를 먼저 뜯는지 아니면은 뭐 면을 먼저 뜯어서 넣는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위상 정렬은 이제 답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개념을 보시면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작업을 차례대로 수행해야 할 때 그 순서를 결정해 주기 위해 사용하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은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문제의 그래프이고요. 이 그래프를 정렬했을 때 오른쪽에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되겠죠? 정렬이 위상이 정렬이 되고 여기서 보시면 특징이 뒤에 있는 노드에서는 앞으로는 가지 못하는 겁니다. 방향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저희도 이거 정렬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지금 오늘 문제가 되겠고요. 한번 출제 배경을 또 살펴보면 이거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기술로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가 블록체인 3.0에 대한 미래 블록체인 기술로 좀 알고리즘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금 작성해 주신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블록체인이라면은 뭐 블록이 약간 그 노드가 되겠고 체인이 간선이 되겠죠. 뭔가 그 블록들 그 소규모 데이터들을 저장한 그 블록들이 이제 뭐 P2P 피어 투 피어 방식으로 이제 체인으로 연결돼서 뭐 이제 어떤 합의 알고리즘을 뭐 또 분정 원장 기술을 통해서 뭐 하고 그러는데 그 구조를 이제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3.0 기술로 이제 대그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뭐 이 탱글 뭐 로커스 체인 뭐 등등등에 이제 잘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배경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을 물어봤어요. 이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의 개념뿐만 아니라 특징까지 문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특징하면은 그래프이다. 그리고 방향성이 존재한다. 순환이 없다. 사이클이 없다.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만 내용을 쓰면 사실 너무 답안지가 특징을 물어봤는데 세 개만 쓰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배경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특징, 이제 블록체인의 관점에서 이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제시를 해주시면 더 고득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빠른 속도, 수수료가 없다, 높은 확장성이다, 확장 합의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렬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알고리즘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일단 실시하는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실시 과정 먼저 보면 요거는 진짜 Q를 사용한 위상경렬 실시 과정을 제가 써놨는데요. 첫 번째로 각 노드의 진입 차수를 계산하고 두 번째로 진입 차수가 0인 노드를 꺼내서 Q에 삽입합니다. 그래서 Q에서 이제 노드를 꺼내서 연결된 간선을 제거하고 제거로 인해서 진입차수가 0이 된 노드를 또 Q에 삽입하고 이 3, 4번을 반복해서 Q가 비었으면 종료하는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 길게 써 있는데 결국은 1번에 뭐 각 노드들의 진입 차수를 계산한다. 진입 차수라는 게 그 노드로 들어오는 다른 노드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진입 차수를 계산한다. 그것과 2번에 진입 차수가 0인 노드를 지우고 그거에 연결된 간선도 지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입 차수가 0이 된 노드들을 다시 계산해서 뭐 또 지우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 내용만 알면 사실 이 문제를 정확한 답을 도출해내는데 좋은 문제입니다. 사실 알면은 고득점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잘 모르면은 득점하기 쉽지 않죠. 이 내용만 아시면 정말 좋을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의사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의사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수도 코드라고 하죠. 처음에 그래프 G는 V, 그래서 이제 모든 V의 진입 차수를 계산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이 진입 차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드에 들어오는 다른 노드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건문을 써서 V가 하나도 없다면, if V가 하나도 없다면, 버텍스가 하나도 없다면 위상 정렬이 종료가 되겠죠. 근데 있으면은 이제 다음 if else, 그래서 뭐 진입 차수가 0인 정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정점이 V가 하나도 없다가 아닌데, 그러니까 정점이 남아 있는데 진입 차수가 0인 정점은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위상 정렬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else 부분 보시면은 이제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V 진입 차수가 0인 것을 진입 차수가 0인 그 정점을 출력하고 뭐 Q에 삽입을 하거나 스택에 삽입을 하거나 하겠죠. 그러고 이 V와 연결된 그 엣지를
V와 함께 모두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점의 차수를 다시 진입 차수를 수정을 해주고요. 이런 의사 코드를 작성을 해서 또 써주시는 것도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위상 정렬을 한번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이 그래프,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노드가 총 6가지가 있고 진입 차수를 이제 그 각 노드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1번 같은 경우는 1번에 들어오는 그 간선이 이제 4번 노드에서 오는 거 하나가 있죠. 그래서 1이 되고요. 2번도 1에서 들어온 게 하나 있고 3번도 1에서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둘 다 1이 됩니다. 그리고 4번 노드를 보시면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간선만 있고 들어오는 간선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0이 되고요. 5번 노드는 2번, 3번에서 들어온 노드가 하나씩 있으니까 2가 되고요. 6번은 4번에서 들어오는 노드, 저기 간선해가지고 1이 됩니다. 그래서 진입차수가 여기 아래 표처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차수가 0인 것을 먼저 빼고 그 큐에 넣어서 뭐 다시 빼서 뭐 그 관련된 출력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정렬값이 일단 4다라고 알 수 있고요. 맨 처음에 4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진입차수가 0인 4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은 이 4에 해당하는 노드 4에 해당하는 간선까지 다 삭제를 해준 부분을 오른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4 쪽에 관련된 부분이 다 없어졌죠. 그리고 다시 진입차수를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입차수가 0인 게 1하고 6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2, 3, 5는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진입차수가 0인 1하고 6을 이제 다음 정렬값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1이 먼저 오거나 6이 먼저 오거나 이렇게 차이에 따라서 두 가지의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 1번과 6번이 진입차수가 0이었으니까 이 해당하는 모든 간선들과 이제 정점을 지워줍니다. 그러면 2, 3, 5만 남았고요. 보시면은 0인 다시 진입차수를 계산하면 2와 3은 진입차수가 0이 됩니다. 그리고 5는 아직 간선이 이제 2개 남아있기 때문에 2가 되고요. 그래서 밑에 적어드린 것처럼 정렬값이 4가지 타입으로, 4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죠.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2번과 3번에 대한 그 노드를 삭제합니다. 그 노드와 간선을 삭제하면 5번 노드만 딱 남게 되고요. 그 5번 노드가 마지막 진입차수가 0이 돼서 그 출력이 되면서 이 알고리즘은 끝나게 됩니다. 위상 정렬을 완료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관련된 결과값을 한번 정확하게 위상 정렬을 실시하고 문제에서 위상 정렬을 실시하고 결과값을 제시하시오 이랬으니까 실시하는 거 따로 뭐 결과값에서 또 보기 좋게 한번 따로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4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값이 이렇게 4개가 되게 되겠고요. 보시면은 4, 1, 6, 2, 3, 5. 뭐 두 번째로 4, 1, 6, 3, 2, 5. 세 번째로 4, 6, 1, 2, 3, 5. 네 번째로 4, 6, 1, 3, 2, 5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조건을 줬다. 만약 오른차순으로 뭐 정렬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줬다 하면은 이 4개 중에 결과값이 하나만 나오겠죠. 결과값 1로만 나오게 되겠고요.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해라 하면은 결과값 4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 4가지를 모두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가지를 순서대로 작성하고 아까 그 위상 정렬의 그 그래프 그대로 이렇게 다 이제 다시 연결을 다 해주셔서 이제 좋게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검증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을 때 검증을 하는 방법은 역시 위상 정렬은 거스르는 게 없다고 했죠. 이제 앞쪽으로 거스르는 그 화살표 순서 간선이 없어야 되는데 보시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위상 정렬이 잘 이루어졌다고 알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 라이브 할 때 제시해드린 것처럼 여기 밑에 보면 4로 시작해서 노드 4로 시작해서 5로 끝나는데 가운데 4번 다음에는 1번, 6번 순서가 달라져도 되고 그 다음에 2번, 3번 그것도 또 순서가 달라져도 되고 그래서 총 4개의 결과값이 도출된다라고 결과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안 구성은 일단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의 의의를 좀 일단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블록체인
뭐 관련된 내용들을 써주시거나 왜 이렇게 구성을 했냐면 역시 특징에 좀 더 풍부하게 블록체인에 관련된 태그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연계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2단락의 개념과 특징을 태그의 개념과 특징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각각 가, 나로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3단락의 위상증명 실시 과정을 이제 일반적인 어떤 실시 과정을 가지고 있다. 절차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리고 뭐 그 의사 코드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문제 위상 정리를 실시하는 과정을 되게 논리적이고 좀 가독성 있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4단락에 이제 결과값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제시해 주시면 고득점이 정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고득점 포인트 보시면 위상 경렬에 대한 그 정확한 정답이 제시돼야 된다. 당연히 정확한 정답이 제시돼야지 일단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이제 4에서 시작해서 5로 끝난다. 이거는 맞춰야지. 뭐 이제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씩 막 달라질 수는 있고 다 제시를 못 하실 수는 있지만 4에서 시작해서 5로 끝난다는 거는 맞춰야지 기본 점수는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정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걸 인지하고 4개를 다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와 위상 정렬의 상관관계를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여야지 위상 정렬이 가능하다라는 내용.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로 출제 배경, 이 블록체인과 연계해서 특징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그런 차별화 포인트가 있고요. 5번째로 이제 뭐 기본적인 키워드를 잘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키워드 보시면은 역시 뭐 어쨌든 이 순서를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 관련된 키워드들 많이 적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입 차수 이런 거 중요할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출제 배경, 고득점 포인트에서 상관관계를 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드렸는데 제가 해설지에는 상관관계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그냥 단글로만 시켰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작성을 해봤거든요.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만약에 5번 노드에서 4번 노드로 가는 그 간선이 방향이 있어요. 간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 보시면 4에서 1로 가고 3으로 가고 5로 가고 다시 4로 돌아오는 그런 사이클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는 위상 정렬이 불가능합니다. 얘는 비순환 그래프가 아니거든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가 아니라 뭐 그런 건 없지만 방향성 순환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뭐 위상 정렬이 불가능하다.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진입 차수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이 간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원래 4번이 0이었잖아요. 근데 진입 차수가 0이었는데 4번으로 들어오는 이 간선이 생겼죠. 그래서 진입 차수가 0이 아니고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진입 차수가 0인 노드가 하나도 없게 돼서 위상 정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을 비교 설명하시오. 네. 이 내용 자체는 사실 많이 접해보고 정말 고전적인 문제고 그래서 좀 쉽다고 느낄 수 있는데 뭐 사실 좀 해설지 작성하면서 느낀 점은 어쨌든 이건 차별화하기 정말 힘들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마 선택은 많이들 해서 푸셨을 것 같은데 뭔가 차별화 포인트가 다들 잘 쓰시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까 다른 문제들, 뭐 이제 계산 문제나 생소한 문제를 잘 쓰면 기본만 써도 뭔가 다들 잘 못 푸는 문제면 득점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출제 배경을 보시면 고전적인 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적인 문제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고전적인 문제로 보면 되고 뭐 구조적 방법론부터 시작해서 뭐 정보공학 방법론, 객체 지향 방법론, CBD 방법론, 에자일 방법론까지 해서 많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에자일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전에는 또 CBD도 많이 나왔고 했는데 정말 또 고전적인 문제로 절차 지향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일단 개념을 먼저 비교하겠습니다. 개념을 비교를 해보면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절차랑 프로세스 중심의 순차적인 프로그래밍을 좀 하고 있고요. 객체 지향은 다들 아시다시피 오브젝트 중심의 추상화 기반의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개념이 되고 여기 개념도를 보시면은 절차적인 좀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자료 구조, 이 데이터와 함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함수에서 어떤 데이터를 호출해서 뭐 이렇게 하는 순차적으로 가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이제 객체 지향 방법은 얘도 뭐 절차적으로 기본적으로 가긴 하지만 이제 객체라는 개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와 함수를 합친 게 약간 프로그램이었는데, 절차 지향에서는, 여기서는 데이터와 함수, 메소드죠, 사실. 메소드랑 데이터를 합쳐서 객체라고 하고, 그 객체랑 객체 간의 어떤 상호관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단 이 두 가지 프로그래밍 방식의 특징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하향식이고 상향식이고, 뭐 모듈화, 뭐 함수 단위, 객체 단위, 뭐 다 뭐, 그리고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이 있죠. 캡슐 다정상 이러고 외웠잖아요. 그래서 캡슐화가 뭐 어떻게 된다, 추상화가 어떻게 된다, 다형성, 오버로드, 뭐 오버로딩 어떻게 된다, 뭐 정보 은닉, 뭐 접근 제어, 뭐 접근 지정자가 어떻게 된다, 뭐 상속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써주시면 사실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보안성이 뭐 어떻게 비교를 좀 해보고, 데이터 공유, 뭐 다른 것들도 다 많이 비교해서 사용 언어가 뭐뭐 있다. 뭐 대표적으로 절차 지향은 C가 있겠고, 뭐 객체 지향은 자바가 있죠. 뭐 그런 사용 언어도 써주시고, 이제 뭐 장점, 단점 같은 것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장성이 뭐 용이하다, 뭐 재사용성이 높다, 유지 보수가 쉽다, 뭐 이런 내용 비교해서 써주시면 되고, 뭐 용도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뭐까지 해서 뭐 다양하게 특징을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 있죠? 객체지향 설계 5원칙, 뭐 솔리드 얘기하는 거, 그 단일 책임 원칙부터 뭐 쭉 있죠? 그것도 뭐 조금 언급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라이브 할 때 뭔가 코드 레벨에서 뭔가 이렇게 차이를 보여주는 게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냥 이렇게 작성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예시를 좀 비교하는 것도 넣었고, 이제 참조를 해서 넣었고, 자료들을 참조해서 넣었고, 이제 보시면은 뭐 절차 지형 분석 같은 경우는 그냥 절차대로 되고, 객체는 절차대로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객체라는 게 있어서 여기 고객 돈 제품, 이게 데이터죠. 데이터가 되고, 돈을 넣는다,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은, 이런 행위들은 함수, 뭐 메소드가 되겠고, 이걸 합쳐서 어떤 객체가 이루어지고, 뭐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것도 뭔가 차별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답안 구성은 이제 뭐 일단락에 좀 두 개의 개요를 써주시고, 개요 부분에 아까 뭐 이제 방법론이 나아가는 그런 관계, 그리고 거기서 객체 지향과 절차 지향에 해당하는 부분, 그 두 개를 비교하겠다, 뭐 이렇게 연계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2단락, 3단락, 4단락에는 뭐 개념과 특징, 뭐 예시 이래서 비교를 했는데요. 뭐 정말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하라고 나왔으니까 다양하게 비교하는 전략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해서 어떤 결론을 좀 내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비교하고 끝, 이게 아니라 비교해서 그래서 뭐 절차 지형 프로그래밍은 뭐 개인 규모의 뭐 작은 규모의 뭐 프로그래밍에 적합 사용하고,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큰 규모에서 뭐 사용해서 뭐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잘 사용한다, 뭐 이렇게 써주시거나 어떤 결론을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키워드들, 아시는 거 되게 공부하신 거 되게 많을 텐데, 그 내용들 다 빠지지 않고 뭔가 많이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퍼듀 모델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산업 제어 시스템에서 어떤 보안 참조 모델, 네트워크 구조 모델이 되는 이 퍼듀 모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개념과 이제 계층과 계층별 특징을 써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딱 퍼듀 모델 이러면 좀 생소할 수 있어서 문제가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 이것도 내용만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계층만 어느 정도 그냥 알고 있으면 잘 써서 득점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서
이제는 준비를 하셔서 이제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준비해서 또 차별화 포인트도 또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출제 배경을 좀 보시면 산업제어 시스템의 보안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제어 시스템의 산업 구조가 좀 변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라이브 영상 촬영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폐쇄망적인 구조, 이제 산업 구조가 이제 좀 산업 제어 시스템은 뭐 되게 중요한 이제 시스템들이죠. 산업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는 폐쇄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랑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물리적 보안만 하면 된다 이런 조금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IT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치가 창출하고 뭔가 이제 OT랑 이제 IT가 서로 연동되는 구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OT는 운영 기술 그리고 IT는 정보 기술이죠. 그래서 이게 연동되는 그런 구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산업제어 시스템의 그런 산업에서도 이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좀 이제 퍼즈 모델이다. 이렇게 좀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또 자료에서 참고해서 넣었는데 이제 보안 사고가 증가한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제일 유명한 거 산업제어 시스템 스카다 시스템에서 났던 그 제일 유명한 보안 사고 하면 스톡스넷 맨 앞에 있죠. 스톡스넷이 있고요. 그래서 이란의 그 핵 그 시설에 뭐 이렇게 파괴가 됐죠, 뭔가. 그래서 USB를 폐쇄망에 그 USB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악성 코드가 심어지고 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좀 이렇게 IT와 OT가 연동되면서 뭐 좀 꼭 USB가 아니라 다른 그런 루트를 타고 들어온 그런 보안 사고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사고들이 있고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서 조금 그런 흐름을 반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퍼드 모델의 개념을 보시면 이 산업 제어 시스템을 견고하게 연결하기 위한 보안 관점의 네트워크 구조화 모델이다라고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어, 그 의의를 먼저 볼게요. 의의를 보면 네트워크 구조화 모델이기 때문에 시각화하기가 정말 유용하고요. 그리고 학계나 뭐 이제 보안 업계에서 되게 보안 참조 모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네트워크 구조를 시각화했기 때문에 산업 제어 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운영 기술이나 뭐 어떤 보안 고려 사항을 설정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제정이 됐고 보시면 구성이 이제 IT 영역과 OT 영역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DMZ 영역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을 하고요. 작게는 이제 6가지 레벨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한 계층도를 보시면 일단 OT 영역 밑에 0레벨부터 3레벨까지가 OT 영역이 되겠고요. 가장 밑에 영역을 보시면 센서, 드라이브, 액추에이터, 로봇 이런 실제로 산업 제어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그런 제어되는 그런 로봇이나 뭐 액추에이터가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1, 2 올라가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 각 로봇이나 센서 이런 각 단위 레벨의 어떤 그런 유닛을 이제 제어하는 그런 기본 제어 시스템들이 레벨 1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그 각각 제어하는 게 아니라 좀 그래도 구역을 나눠서 감독 통제를 하는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레벨 3, 거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 OT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이 폐쇄망 안에서 어, 있는 시스템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일 쉽게 제어하기 위해 웹 서버를 둘 수도 있고요. 그걸 운영하는 서버들. 그럼 그런 것들이 데이터 서버 뭐 이런 게 존재할 수 있고요. 그 위로 가면은 이제 인더스트리얼 DMZ 이제 가운데 있죠. 그게 있고 그 더 위로 가면 IT 영역이 있습니다. 레벨 4, 뭐 레벨 5. 그래서 뭐 여기에도 이제 IT 영역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인터넷 뭐 이런 서버들 아니면 ERP나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레벨 5에 그런 걸 연동해주는 네트워크 있죠.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그래서 여기 가운데 존재하는 인더스트리얼 DMZ 보통 이제 기존에 보통
IT에서 이제 얘기하는 DMZ 존이라 하면은 DMZ 존에 보안 이제 외부 서비스를 하는 그 웹서버나 뭐 이런 거를 두고 DMZ 존이 아니라 내부망에 뭐 DB나 뭐 이런 주요 개인 정보들이 있는 서버들을 둬라 뭐 이래가지고 보안성을 잘 이제 분리해서 잘 지키고 있죠. 네, 아키텍처를. 그런 것과 유사하게 보시면은 요 가운데는 OT 영역이 IT 영역과 이제 접점이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에 방역 파이어월로 이제 기본적으로 보안 장비로 이제 필터링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보안 컨설팅을 주 업으로 요새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폐쇄망에 이제 뭐 국가가 뭔가 구축해 놓은 뭐 폐쇄망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보안 점검을 해주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폐쇄망이기 때문에 이제 폐쇄망 내에서만 이렇게 보안 점검을 할 수도 있는데 외부랑 연동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외부랑 연동되는 그쪽에 어떤 뭐 외부랑 연동돼서 포트를 뚫어놓은 게 있는지 아니면은 뭐 VPN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뭐 경로가 있는지 뭐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쪽이 보안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 IDMZ 존에 위치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패치 관리 서버, 백신 관리 서버 이런 것들은 사실 그 IT 영역에서 뭔가 그 패치를 받아야 돼요. 그 패치 어떤 백신이라 하면 패치를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 폐쇄망 OT 영역 안에서만은 그 자연스럽게 되지 않죠.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서버들은 사실 외부랑 연동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얼 DMZ촌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역별 계층의 특징을 조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계층별 특징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 영역이 세 개별 특징을 먼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레벨이 6개라고 했죠. 근데 6개인데 플러스 가운데 인더스트리얼 비무장 영역은 레벨 3.5라고도 표현이 되니까 총 7개가 됩니다. 어쨌든 이 계층, 레벨로 계층도 이거 좀 특징을 잘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장황하게 많이 써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사실 이 산업재해 시스템에 어울리는 키워드들을 좀 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PLC, 뭐 VFD,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스카다, 뭐 아니, 스카다 아니면 DCS 뭐 이런 시스템 이런 것도 많이 작성해 주시고요. 그래서 답안 구성은 일단 일단락에 산업재해 보안 모델의 필요성 해서 이제 필요성이 어떻게 된다. 아까 가시화한 그런 그래프들 이제 계속 점차 보안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뭐 산업 구조가 이제 폐쇄망에서 오픈으로 좀 되고 있다. 뭐 OT만이 아니라 이제 IT랑 이제 연동이 돼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단락에서 이 산업재해 시스템 보안 참조 모델, 퍼즈 모델의 개념과 계층을 써주시고 3단락에서 계층별로의 특징을 써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 관점, 레벨 관점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벨인데 잘못 썼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즈 모델 기반의 뭔가 OT 보안 아키텍처나 뭐 어떤 제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보안 뭐 OT 보안을 어떻게 하면 뭐 더 강하게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내용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득점 포인트 보시면은 개념과 각 계층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필요성과 등장 배경도 제시해 주시면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산업 제어 시스템 느낌이 나는 그런 어울리는 키워드들을 곳곳에 잘 넣어주시면 정말 고득점이 그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번 문제까지 다 살펴봤고 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 시험이 있을 텐데 내년 시험 잘 준비해서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